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백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추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당초 권역별 대면 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권 및 동남권역 대면 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취소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굴뚝 TMS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표와 같이 총량관리제 최신 정책 동향, 굴뚝 TMS 운영 관련 재개정사항,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사업장 내부 통신망 무선 LTE 도입 확대 지원 계획, 배출오염 총량 할당 사례 및 배출량 검증 방법이라는 주제로 순서대로 5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본 온라인 설명회도 같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비대면 녹화 특성상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나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단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에 앞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입니다. 먼저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거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사업장 환경관리 담당자 여러분, 자치단체 총량 및 TMS 업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7.4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대비해서 약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의미 있는 성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나 기상 여건 등 대외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감축 노력이 대기 개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선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총량제 전국 확대라든지 배출오염 기준 강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근래 중국발 요소수 문제까지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거나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으로 계획된 사업장 설명회를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오늘 설명회가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맞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실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5개의 주제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총량관리제 최신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방금 인사 말씀을 해주신 최재웅 서기관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기관님 발표가 끝나면 바로 순서대로 주제 발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대기 총량제하고 TMS 담당을 하고 있는 최재웅 서기관입니다. 오늘 사업장 대기 총량제 개요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교재 첫 장입니다. 제목은 사업장 대기 총량제 개요 및 정책 방향이고요.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우리 총량제에 대한 추진 경과부터 우리 대기관리 권역의 확대 경과,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사업장 대기 총량제의 주요 내용과 개요, 그리고 향후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수도권 총량제는 당초 수도권 대기예산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미리 시행됐던 제도고요.
다만 이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수도권 특별법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량제 시행 범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었고요. 관련 내용으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체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이라든지 총량관리 사업장의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이 법 시행일인 2020년 4월 3일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기환경관리 권역별로 해서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을 같은 20년 4월 달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약 1200개 정도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출용 총량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달에는 올해 확대 권역의 대기환경관리단을 발족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사무기구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대기관리 권역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만 시행하던 대기 총량제가 대기관리 권역이 지금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해서 전국으로 4대 권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설정 방법과 관리 범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정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여율이라고 그래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 저희가 핵심 지역을 부르는데요. 이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 이것은 이제 상위 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2024년까지 목표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리 범위는 77개 시군, 15개 시도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인구 기준으로는 88%, 그리고 국토 면적 기준으로는 38%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기관리 권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관리 권역의 관리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었고요.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 대기관리 권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적 결정에 대한 최상위 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권역 내 지자체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사전 결정 단계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은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1번 권역별로 대기 개선 목표 PM2.5 기준으로 해서 대기 개선 목표를 얼마까지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3번, 4번에 되어 있는 권역별 배출오염 총량 그리고 4번에 광역지자체별,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명시된 게 기본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기관리 권역이 4개 권역에 지금 77개 시군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은 노란색 좀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지역이라고 그래서 미세먼지 기여율이 30% 이상인 지역이 되고요.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약간 좀 옅은 지역은 공동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 지역을 연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둘러싸인 지역 또 연접한 지역을 같이 대기관리구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장 대기 총량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법에 나와 있는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대상입니다. 일단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관리 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이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1.3종 사업장 중에서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4톤, 먼지 같은 경우는 0.2톤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이고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량관리 사업장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밑에 표는 총량제 도입 취지인데 뒤에 이제 수도권 총량제 이행 성과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농도 규제가 좀 높은 농도를 좀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은근하게 많이 배출하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양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량제가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수도권 총량 시행 성과인데요. 밑에 표보다 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우리 수도권만 총량제 시행하기 때문에 수도권 10년간의 총량제 이행했을 때 오염물질 저감 성과하고 그리고 비수도권인 전국 지역하고 비교한 수치고요. 결과적으로 질소산화물은 48%, 황산화물은 33%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저희가 대기관리 권역을 이렇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법 15조 16조 내용인데요. 허가와 허가의 제한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총량제의 기본 체계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16조에 보면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역 배출용 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용 총량을 할당받도록 되어 있고 그 배출용 총량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허가 요청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 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법 17조에 나오는 배출용 총량 할당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 할당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당이라는 것은 워낙 케이스별로 다양하고 또 예외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 이해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할당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하는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년도하고 최종 연도 배출용 총량, 할당량을 정하고 중간 연도는 귀에 따라서 정해지는 선형 비례삭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기 년도는 기본적인 우리 할당의 기준은 최근 배출량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할당할 때는 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연도는 최적 방지 시설 농도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부르는 벡트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벡트 농도가 지금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벡트를 최적 방지 시설을 설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농도 기준의 할당량을 최종 연도 할당량으로 하고 여기가 최근 연도하고 최종 연도 할당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17조 제5항에 나오는 TMS 부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TMS는 대기법에 따라서 이미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부착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진 점은 TMS 부착 대상을 대기관리권역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총량관리 사업장의 컨셉은 원칙적으로 TMS를 부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니면 감축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부착 제외 및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모 칸에 보시면은 부착 제외 기준입니다. 이거는 대기법상의 TMS 제외 기준하고 유사하고요. 가동일수가 적거나 청정연료 사용시설 그리고 이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낙스나 싹스는 3톤, TSP는 0.15톤처럼 아주 낮은 배출구에 대해서는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 시기인데요. 원래 이제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대기배출 사업장에 해당되는 얘기고 신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기법과 마찬가지로 가동 개시일까지 TMS 부착토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확대 권역의 TMS 설치 계획인데요. 이제 숫자는 사실은 TMS 말씀드린 대로 제외 및 예외 기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다만 이제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밑에 표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TMS 설치 대상을 저희가 별도로 정리한 거는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TMS 저희가 운영 비용 이런 것들 국고 보조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따로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법 20조에 나오는 배출용 총량이 이전입니다. 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전이라는 말 자체를 좀 낯설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작정 아무런 제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보면 그리고 하위법령이 시행규칙에 우리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법률에서는 동일 연도의 동일 오염 물질 간에만 우리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서는 동일 권역, 예를 들자면은 동남 권역에 있는 사업장은 동남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역 배출용 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도 걸려 있습니다.
6번 사항인데요. 배출용 총량이 2월입니다. 2월은 말 그대로 이제 쓰고 남은 배출용 총량을 다음 전도에 넘겨서 쓸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뭐 남았다고 해서 무작정 남은 양을 다 2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식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은 총량의 약 전체 총량이 1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업장별 남은 총량의 10%란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장에 속한 권역의 남은 잔여량의 한 10% 정도까지 이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복잡한 산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잔여량이 많이 남는 권역이 있을 수 있겠죠. 잔여량이 좀 여유 있는 총량을 가지고 있어서 잔여량이 많이 남아 도는 데 대해서는 이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만약 그 반대로 잔여량이 모자라는 빡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빡빡한 권역에 대해서는, 또 그 권역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장 입장에서는 잔여량이라는 개념은 권역 단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환경부나 공단에서 잔여량의 합을 권역 단위로 정리해 주기 전까지 우리 사업장의 이월량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합의원면 개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사업장의 잔여량이 얼마까지라든지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서 우리 사업장에 남는 잔여량이 얼마면 얼마 정도 이월할 수 있겠구나, 사업장별로 즉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준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7번 배출용 총량의 조정 문제인데요. 조정은 간단한 말로 하면 추가 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당을 받으면 5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할당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사유는 전력의 수급, 원활한 수급, 그리고 재난복구, 전략물자의 개발. 그냥 생각해도 좀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도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환관리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허용 총량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과거 수도권법에서도 있었던 규정이지만 사실상의 총량이 조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8번 할당량 초과에 대한 페널티 부분입니다. 두 개 페널티가 있고요. 기본적인 총량 초과 과징금이 있고, 대기법상의 농도기준 초과했을 때 초과배출 부과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산식도 뭐 6개를 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초과량과 초과율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율에 따라서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는 얼마를 곱하고,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는 얼마를 곱하고, 나머지 뭐 지역 계수라든지 위반 계수, 또 뭐 물가 지수를 반영한 연도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크게 돈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과량하고 초과율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가진 것만 묻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할당량을 감량하도록 하는 감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총량 초과 가진금도 부과를 하면서 감량제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 과한 규제다라는 좀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자 입장에 좀 이해를 당부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이중 처벌은 뭐 아니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뭐 형사처벌이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당연히 아닌 거지만, 문제는 과한 규제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법상에도 또 초과 부과금을 부과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행정처분, 조업정지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은 또 별개거든요. 또 이번에 감량제는 이런 행정처분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2020년도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도 마무리된 지난 지는 한참이지만은 2020년도 배출하고 이전 거래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전 거래 고시라는 게 있고요. 이전 거래 고시에 따라서 우리 이전 거래할 수 있는 기한이 한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정리하는 기간들이 있으면 거의 뭐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쯤 2020년도 배출량하고 이전 거래 현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배출률은 기본적으로 배출률이라는 개념은 할당량 대비 배출한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할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률이 너무 낮으면 좀 과할당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배출률이 100%를 넘어가면은 너무 할당을 좀 빡빡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는 낙스 같은 경우는 68%, 삭스는 54%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배출률보다는 낮게 나왔고, 다만 이게 이제 2020년 배출률이 뭐 전체 5년도 배출률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2020년은 좀 코로나가 한참인 시기라서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대 좀 규제가 강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출오염 기준 강화라든지 낙스 부과금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배출률이 낮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전 거래는 거래는 한 414건의 거래가 승인이 됐고요. 밑에 거래 단가는 표해 보시면은 낙스는 한 10만 원, 삭스는 8만 원, TSP가 높죠. 한 150만 원 정도 톤당 되는데 과거 수도권하고 비교하면은 뭐 유사한 수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출 부과금 특례는 그냥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사업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기법상의 농도규제 사업장에 대해서 총량규제라는 규제를 우리 추가로 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례를 두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표에 보시면 특례가 과거 수도권법 대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비해서 우리 전국 이번에 확대 권역에 있는 사업장들은 과거 수도권 사업장에 비해서 좀 혜택이 축소됐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권역법 시행하면서는 총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좀 줄인다라는 데 좀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부과금도 기존에는 기본 초과부과금 모두 면제를 했는데 기본 부과금만 면제가 됐고요. 농도특례도 1, 3종 사업장에 대해 다 30% 정도 완화를 해줬는데 3종 사업장만 30% 완화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업계하고 소통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민간협의회를 5대 업종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매 분기 회의를 개최하고 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저희가 뭐 또 상의 드릴 일 있으면 상의 드리고 했는데 이걸 지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대기환경관리 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권역별 대기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사무기구에 저희가 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이런 지역 기업이, 지역 단위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사업장은 저희가 대형 사업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총량관리나 이런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확대권역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020년도 이제 배출량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제 배출량 월별 배출률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또 배출률이 평균 한 60%, 70%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뭐 100%에 가깝다든지 배출률이 너무 높아서 간당간당 한다든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술 지원을 통해서 배출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을 환경공단 통합기술지원단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제도 개선 부분인데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기업들의 의견을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있지만 우리 사업장 총량제에 없는 배출권 유연성 기제들 대표적인 게 차입이나 상세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법은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며칠 안 됐는데 권역법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권역법 개정안이 12월 17일자로 발의가 돼서 이걸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국회 통과를 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통과가 되고 하위법령까지 정비가 되면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수준의 유연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좀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사항인데요. TMS 부분입니다. 그래서 TMS 아마 허가증을 받으셨으면은 그 허가증이 아마 배출구별로 TMS 부착 대상인지 아닌지, 부착 대상이라면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부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라는 게 뭐 당장 부착에 대한 사업장들은 뭐 바로 알겠지만은 사실상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걸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 말씀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3종 이하 매출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올해 내년도 말까지 부착 유예가 돼 있는데 요거를 좀 체크를 잘 하셔서 3종 이하 매출고에 대해서는 하여튼 역산해서 TMS 부착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TMS라는 게 이제 외자 장비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뭐 도입한다든지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TMS 부착 날짜를 정해줬지만 상시 가동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법에서 정하는 TMS 부착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별도로 연락을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뭐 타당하다면은 뭐 부착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좀 체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도권 지역 재할당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 2008년부터 해서 5년 단위로 할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3차 할당 기한에 해당하는 게 2022년도 말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할당을 받아야 되는 사업장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달 정도에 일단 그 사업장은 여러분 대상 사업장들은 이제 내년도부터 할당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알림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서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를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그 사업장에서는 9월, 10월 중에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서 법적으로 11월 말까지 할당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관련 문서가 하거나 하면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기법에 따라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지금 이제 12월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별한 뭐 조치를 통해서 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협약이 안 된 사업장이라면은 그럼 지자체에서 조금 더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미협약 사업장, 특히나 이제 공공사업장이 좀 아무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장 중에서 이제 아직 협약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협약을 체결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협약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자가 측정에 대해서 주기 완화라든지 기본 부가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도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협약 사업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사 같은 데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지자체에 좀 같이 알려드리니까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좀 보고 계셨다가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공모사업을 뭐 대국민 공모사업 이런 거 아니고 사업장에 관계되는 공모사업을 하시게 되면 오늘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좀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업장 대기총량제 개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중원부원 하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뭐 핀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설명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저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이고요. 우리 담당 주무관은 이현민 주무관입니다. 그래서 아래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로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좀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증문즉답은 못 드리더라도 저희가 다 보고 검토해서 이렇게 회신이나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또 설명회도 대면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들 하시는 일들 잘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또 직접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또 연말 건강 조심하길 또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대기처 김민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굴뚝 TMS 운영 관련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재개정 사항입니다. 설명은 공정시험 기준의 전반적인 재개정 방향과 TMS 운영과 관련된 재개정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사전 행정 예고 내용,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재개정 방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공정시험 기준은 21년 9월 10일자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정한 고시 제2021-61호입니다. 2020년 9월 이후 1년 만에 재개정되었고요. 폐지된 16종의 기준을 포함하여 총 167종이 개정되었습니다. 대기 공정시험 중 절반 이상의 시험 기준이 개정될 정도로 시험 기준의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전반적인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 용어, 일반 용어, 단위 표기 등을 참고 문헌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쓰는데 해외에서는 거리를 피트로 표현해서 헷갈리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동일 사항을 지칭하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참고된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행한 환경시험검사 용어집, QAQC 핸드북 등이 참고되어 1기압을 760mm 수은주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포집, 채집을 채취로 개정하는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화학회에서 발행한 화학수러집 및 화학물 명명법의 원소명과 통일하여 염소이온을 염화이온으로, 시안을 사이안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개정하는 등 총 26개 항목의 화학물 이름을 공통된 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이 제한적인 공정시험 기준 16종을 폐지하였습니다. 공정시험 기준의 참고 문헌이 된 미국 EPA나 일본 JIS, 우리나라 KS 규격 등이 최신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정량한 값이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아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사유로 암모니아 중화적정법 등 4가지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요. 시험 기준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시안화수소 질산은 적정법 등 4가지 시험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험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로 2가지 시험법이 폐지가 되었고요. 중금속 4종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과 암모니아 중화적정법의 경우는 참고가 되던 JIS 기준이 폐지가 되어 역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중 연속 자동 측정 방법에 관련된 부록 4와 부록 5는 해당 파트의 부록 3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시험 기준 요약표가 추가되었습니다. 240여 개의 시험 기준 중에 105개의 시험 기준을 요약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약표를 통해서 시험 기준별 시료 채취 방법이나 측정 방법, 그리고 정도 관리 방법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굴뚝 TMS 운영 관련 주요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중 수치매진법 관련입니다. 개정 전에도 수치매진법을 따른다고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총칙에서 4.4.5입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수의 시험 내용 안에 결과의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암모니아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가 원칙이었으나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기가 변경되었고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산소 등은 소수점 첫째 자리, 비산먼지, 플루오린 화합물, 사이안화수소는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도록 각 시험법에 구체적인 표기가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 채취 방법 관련입니다. 가스상 물질을 채취할 때 연결관의 길이가 76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결관의 길이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시료 채취 시 연결관에서 가스가 응축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료에 손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76m라는 길이에 대한 기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히팅기나 쿨러 등과 같은 전처리 설비 장치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흡수병 관련입니다. 분석 대상 가스에 따라서 채취 시 사용해야 하는 흡수병 모양이 다른데요.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유리여과판 위치 관련 내용입니다. 유리여과판의 위치에 따라서 흡수병 제작이나 보관, 세척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을 좀 완화했고요. 총칙의 표 2에 명시했듯이 가스 종류별 흡수병 모양은 최대한 준수를 해주시되 제작 등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있었습니다. 입자상 물질 시료 채취 관련입니다. S형 피토관의 개수를 0.85 전후에서 0.84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 및 정도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피토 개수와 동일하게 통일하여 개정된 부분이고요. 과학원 질의 결과 피토관 개수가 정확히 0.84가 아니더라도 정도 검사에 합격한 장비면 사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자상 물질 시료 채취 방법 관련입니다. 원형 굴뚝에서 시료 채취 측정점을 선정할 경우 수직 굴뚝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었으나 수평 굴뚝에 대해서는 모든 측정점에서 측정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대표성을 갖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사각 굴뚝을 보시면 사각 굴뚝의 경우에는 유속의 분포가 비교적 대칭을 이룰 경우에는 수평 굴뚝에 대하여 측정 점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 굴뚝과 사각 굴뚝 모두 이를 반영하여 개정 후에는 수평 굴뚝은 측정 점수를 절반으로 수직 굴뚝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 방법에도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굴뚝 직경이 4.5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지름당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동서남북 방향으로 총 20개를 채취하여야 했으나 측정 단면에서 유속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직 굴뚝의 경우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의 반지름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자상 물질 시료 채취 방법 중 자동 측정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응답 시간을 2분 이내로 명확화하였고요. 관리사항 중에는 센서 교정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연 1회 센서 교정을 실시한다고 했던 부분을 감응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지보수 후에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신뢰성 확보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굴뚝 배출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중략된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시료 채취 선정 위치, 개수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단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JIS 표준 규격을 참고하여 가스상 물질의 시료 채취에 한하여는 한 점을 측정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기존 임의의 한 점이란 표현 대신 대표적인 시료가 채취될 수 있는 점, 예를 들면 굴뚝 중심에 가장 가까운 점을 측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JIS와 KS 규격을 반영하여 시료 흡입 유량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염화수소 등과 같이 흡수액의 흡수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흡입 유량을 분당 2리터에서 분당 4리터로 최대 2배까지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요. 흡수가 확실하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견을 제거하고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당 2리터로 흡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성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표현은 신설이라고 하였으나 부록 3은 기존 부록 4와 부록 5가 통합된 부분이고요. 총칙의 정도 보증, 정도 관리에서 정도 관리의 내용을 반영하되 굴뚝 원격 감시 체계에서의 통상 의미를 추가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능 규격 시험 관련입니다. 기존의 유량의 성능 규격은 정도 검사를 준용하여 현장 적용 시험 결과와 주시험법 결과의 차이가 2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이를 상대 정확도 시험 결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현장 적용 개수와 상대 정확도 공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적용 개수 공식에 실내 구간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 상대 정확도 공식인데요. 실내 구간을 반영함으로써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정밀도는 측정 횟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므로 3회 이상 측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 특히 정도 보증, 정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강화 및 통일되었는데요. 그중 자동 측정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화면의 왼쪽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내부 정도 관리 주기, 반복성, 응답 시간을 통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내부 정도 관리 주기는 시험 방법에 따라 반기 혹은 분기에 1회로 명시되었던 부분이 연 1회 이상으로 통일되었고요. 반복성의 경우 형식 승인 및 정도 검사 고시를 준용하여 측정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응답 시간은 기존에는 스팸가스의 95%에 도달하도록 규정이 있었는데요.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과 같이 흡착이 잘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5분 이내에 95%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측정 자료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응답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측정 방법의 경우 배출 시설의 가동 상황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도장 시설의 경우 시설 가동을 10분 단위로 짧게 하고 건조 시설을 돌리고 또 짧게 도장 시설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시설 중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3회 연속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배출 시설의 가동 상황을 고려하여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측정법 외의 시험 방법에 대한 QA/QC 내용입니다. 자동측정법과 마찬가지로 내부 정도 관리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통일하였고요. 방법 검출 한계 및 정량 한계 측정에 관해서는 정밀도 10%, 정확도 75에서 125%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법 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시험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라면서 TMS 운영 관련 주요 재개정 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행정 예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대기 배출가스 중에서 염소, 황화수소, 사이안화수소에 대한 개별 시험 기준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사업장 배출가스 측정에 원격 측정 활용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존 적외선 흡수 분광법에 대해서 측정 물질을 추가 변경하고 시험 방법을 상세히 하는 등 행정 예고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플레어 스택 등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시설 적정 관리 및 완전 연소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열량을 분석하는 방법을 마련하였고요. 마지막으로 TMS 부착 사업장 내의 통신 방식을 유선 방식으로 제한하던 것을 무선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장 내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의 무선 통신 방식에 관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추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에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사전행정예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굴뚝 TMS 실무자들을 위해 만들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이 확대되면서 TMS를 설치한 사업장이 단시간에 굉장한 수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장에서는 TMS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이지만 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공단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TMS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실무자분들이 근무부서 조정 등으로 다시 신규 사업장과 유사한 업무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분명 사업장별로 지자체별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 것이고 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그리고 대상별 맞춤으로 제공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배경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TMS 운영에 관한 공통사항, 시스템 사용 방법, 배출시설별 공정원리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개의 영상으로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의 한국환경공단 채널을 통해서 21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업로드 예정이니 한 번씩 방문하시어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2년 상반기 중에 전체 공개 예정이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동일 내용으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여 제작 중인 만큼 TMS 관련된 모든 실무자분들께 꼭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발표가 굴뚝 TMS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 통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영 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대기처는 1에서 3종 사업장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규로 4종, 5종 사업장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으로 구축이 되었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4호점 배출원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5만 1,000여 개소의 4호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5만 1,000여 개소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장 방문 점검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물질 저감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는 미세먼지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인데요. 2016년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2017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었는데 거기서 산업부문 단기 대책으로 굴뚝 TMS를 부착하지 않는 사업장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감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도 5개년 중기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4종, 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굴뚝 TMS 시스템처럼 배출구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환경부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IoT 관련 시범사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7년도에는 5개소, 2018년도에는 25개 사업장 대상으로 온도 등 8개 후보 항목을 대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통신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시스템과 사업장 간 측정, 전송, 분석 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 사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IoT 시범사업 용역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그 신호를 전송하게끔 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그린링크 시스템에 대한 근거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020년도까지 4개년 동안 약 1만 2천 개 사업장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조건에 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측정된 신호를 저희 시스템으로 의무 전송하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해서 그린링크 시스템을 올해 1월에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목적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인데요. 즉,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고농도의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올해 저희 그린링크 시스템 운영 방안은 신규 가입자의 가입률 증가와 IoT 측정 신호의 저희 시스템으로 전송률 향상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약 5,900여 개소 사업장의 배출, 방지, 송풍시설 정보가 등록이 되었고 약 2,900여 개소의 사업장의 IoT 측정 신호가 현재 저희 그린링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공정도를 좀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배출시설에 부착된 전류계와 방지시설에 부착된 차압계, 전류계, pH계 등 이런 다양한 측정 항목으로부터 측정된 IoT 측정 신호는 사업장에 부착된 IoT 게이트웨이, 즉 자료 수집기에 수집이 되고 5분 단위로 유선, 무선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담당자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자체, 환경부 담당자 모두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통해서 담당하는 사업장의 신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방지시설별 IoT 측정기기 항목과 그 부착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가 지진 시설인데요. 여가 지진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류계의 신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류계는 배출구 밑에 붙어 있는 송풍기, 즉 ID팬의 가동 여부를 통해서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풍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해서 그 전류값으로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여가집진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는 백필터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가포 전단과 후단의 차압계를 부착해서 그 차압값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흡착시설 같은 경우에도 가동 여부는 ID팬 송풍시설의 전류값과 그 다음에 적정 운영은 흡착제 전단 후단에 부착된 차압계의 차압값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심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류계로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흡수미 시설 같은 경우도 전류계를 통해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운영 여부는 이 세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정펌프의 가동 여부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세정펌프의 전류계를 부착해서 그 전류값으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세정수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pH계를 부착해서 pH값도 저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지진시설 지진 같은 경우도 가동 여부는 전류계, 그 다음에 고전압 발생기의 전기 사용 여부를 통해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측정 항목으로부터 측정 신호를 저희 시스템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 측정 신호를 토대로 이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사업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제 파란색의 배출시설 전류값과 보라색의 송풍시설 전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배출시설 전류값과 송풍시설의 전류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출시설이 가동할 때 송풍시설도 가동을 하고 배출시설이 오프일 때 송풍시설도 꺼지는 배출시설의 전류값과 방지시설의 전류값이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업장을 저희 공단에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추정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가 방지시설 미가동 의심 사업장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의 배출시설 전류값이 반응을 보일 때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송풍시설의 노란색 전류값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가동할 때 ID팬이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배출될 수 있다라고 좀 의심이 되는 사업장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만으로 이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풍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송풍기에 부착된 전류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전류계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통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전류값이 전송이 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단에서는 이 IoT 비정상 신호 사업장을 좀 집계를 하고 있고 저 원인 분석과 그냥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비정상 신호의 정상화 유도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 정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린링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아직 대기환경보전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대내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한 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은 굴뚝 TMS 시스템과 다르게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4종, 5종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장 담당자가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저희 시스템 완성도를 더더욱 높여나갈 것이고요. 그동안 각 지자체별 약 200여 개 시군구 지자체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던 이 사업장을 저희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향후 4종, 5종 사업장, 대기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더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장 대기 통계부의 유재진 차장입니다. 저는 사업장 내부 통신망 무선 LTE 도입 확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대로는 사업 개요, 구축 사례, 확대 지원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굴뚝 TMS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LTE를 좀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올해 사업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망하고 유선망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유선망은 모든 경우는 다 그렇진 않지만은 기존의 대부분 사업장은 RS232 케이블 방식으로 통신을 기존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부 대형 사업장 그리고 굴뚝이 많을수록 무선망이 일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같은 사례인데요. 이같이 굴뚝 대지가 면분되는 공사비가 유선 케이블을 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내에 대한 LTE를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LTE 방식은 보안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망이 복잡해지거나 그 다음에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사업장에서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축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의 포항제철과 강양제철소 2개사에서 169개 굴뚝에 대해서 구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6개 굴뚝 중에서 시범적으로 30개의 굴뚝에 대해서 했고 시험 항목으로는 무선 통신의 안정성, 품질, 보안성에 대해서 했고 이 시범 검증 결과 내부 통신망의 보안적인 요소만 잘 준수를 하면은 내부 통신망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요, 대부분 다 용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축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장 무선 LTE의 구축 네트워크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TMS 구성을 보면은 이런 데이터 로고에서부터 FEP 공단 VPN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이 새로 들어온 무선 LTE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LTE망은 되게 짧은 구간만 기죽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대부분이 산해망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 많은 방화벽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이슈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LTE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LTE 밑에 있는 SSL VPN이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VPN 서버가
추가로 이중화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 보안적인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장 구성도입니다. 포스코 15개, 포항이 15개고요. 광양이 15개 지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15개 지점을 선정할 때 우리가 RSRP라는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 110 정도가 되면 무선 통신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보통 TMS룸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휴대폰과 비슷한 단말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무선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 안테나를 더 단다든가 아니면 중계기를 설치해서 통상 한 95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만이 통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포스코 사례에서도 이 전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무선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95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이 양호하게 시범적으로 구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신의 속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이슈를 검토를 하게 되면요, 이제 보통 모의, 해킹, 점검 결과를 보통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서이고요. 대부분 다 양호하게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장비 취약점, 주로 이제 이 VPN이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키사,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하는 기술적 보안적 취약점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호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점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비를 애초에 구축할 때 그 국정원에 있는 그런 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고로 인증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전문가의 주요 의견을 보면 그 자연재해 시 복구 시간에 대한 그 규정을 확인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역시 그 보안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대 지원 계획입니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요. 그 혹시 희망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내망을 무선 LTE를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지역관제센터의 직원들의 좀 기술 지원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그 다음에 설치 단계 기술 지원, 통합시험 지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컨설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공단에서 대기처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환경본부랑 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컨설팅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스택앤스카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03250-3623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일단은 저 사업장에서 내가 무슨 LTE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우리가 협력이 된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우리 LTE가 올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대기 정책부의 김순남 대리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두 가지인 배출용 총량 할당과 배출량 산정 및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배출용 총량 할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배출용 총량 검토를 하면서 약간 특이 사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출용 총량 할당입니다. 네, 할당을 처음 받으실 때에는 주체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할당 주체에는 환경부와 지자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환경부 할당 주체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관리사업장, 그리고 시도 설치 배출시설 등 환경부 허가 대상 사업장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회 통합관리사업장, 그리고 대기법에 의해서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그리고 동법에 의해서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할당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장 이외에 모든 사업장이 지자체 허가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할당 주기입니다.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용 총량은 5년 단위로 할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할당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각 항목별로 할당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질소산화물을 받으셨을 경우에 질소산화물만 해당을 되지만 그 5년 이내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 할당을 받으실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 사이에 할당 주기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할당 대상 시설입니다. 대상 시설에는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설치 신고증에 등재된 배출시설로서 예비용 시설은 제외하게 됩니다. 예비용 시설은 시설의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로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메인 시설의 일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할당에 반영이 되진 않고요. 네 번째 할당 기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그리고 중간 3년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연도가 계산이 되는데요. 초기 연도에 같은 경우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최근 연도 배출량을 고려해서 할당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종 연도에는 최적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준하는 배출량으로 할당을 해드리게 되고요. 나머지 중간 연도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간의 선형 비례삭감 원칙을 적용하여 할당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연도와 최종 연도를 먼저 산정하게 되고요. 나머지 중간 연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선형 삭감하는 형태로 할당량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이지만 이 이외의 방법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배출구별로 산정된 배출용 총량의 초기 연도값과 최종 연도값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 연도와 최종 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5년에 대해서 동일하게 배출용 총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할당량 세부 산정 방법인데요. 네, 연도별 배출용 총량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오염물질별 총량 할당 계수에 그 할당 계수 단위량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할당 계수는 초기 할당 계수와 최종 할당 계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 계수 단위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활동도를 말하는데요. 이 활동도라는 의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이 될 수 있고요. 오염물질 배출량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셔서 활동도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활동도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5년 미만의 활동 이력,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반영해서 배출용 총량을 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출용 총량 할당 사례인데요. 저희가 할당 검토를 통하면서 약간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제 자료가 없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신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시면 저희에게 넘어온 검토 할당 사례는 배출시설은 비연소 시설, 그리고 생산 공정 중에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였고요. 신규 설치 예정 시설로서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 측정 데이터 등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활동도는 생산량, 약품 사용량 등 오염물질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실측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등을 이용한 이론량으로 산정한 내용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지덜 효율이 있을 경우에는 방지덜 효율까지 반영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였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 예정 시설이므로 가할당으로 산정 후에 1년 후에 재할당하는 방향으로 검토 의견이 나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새로운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인데요.
네, 기존에 가동 중인 배출 시설로서 측정 주기에 맞게 자가 측정을 한 결과 새로운 물질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 이 검출된 오염물질에 대해서 가할당을 신청한 건이었는데요. 저희의 검토 내용은 기존에 가동 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 기간이 1년이 넘었고, 그래서 가할당을 신청했으나 실제 가동 기간이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할당이 아닌 할당 대상으로 의견이 검토되었고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할당된 내역이 있으므로 그 새로운 검출된 물질에 대해서도 기할당된 내역과 동일한 자료를 반영해서 활동도라든가 할당 기수 단위량을 반영해서 할당으로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배출 시설 외에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로 기존 A 항목에 대해서 할당을 받은 후 운영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시스템에 제출한 최근 2년 자료 중에 B 항목이 총량 대상 기준을 초과하고 이 총량 대상 기준을 초과한 B 항목에 대해서 시설 증설 계획인 부분을 반영해서 할당을 해달라는 건이었습니다. 네, 검토 의견은 제출된 할당 자료 검토 결과 B 항목은 배출 시설, 즉 배출 공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네, 물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중에도 불검출 항목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사용하는 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사업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이외에서 발생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할당을 하게 되었고요. 동일 배출구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을 반영하여서 가할당 후에 재산정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 폐쇄 후 신설하는 경우인데요. 네, 기존 배출시설 운영 자료를 반영해서 할당을 받은 후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었고 운영하는 동안에 신증설 계획에 의해서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할당받은 배출용 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배출시설 신설 계획을 반영하여 추가 할당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신규 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용 총량은 추가 할당이 가능하나 그 기존 시설에 할당된 기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할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배출시설 폐쇄에 따라 기할당된 배출용 총량에 대해서는 일단 회수를 진행하고요. 신규 증설에 대한 추가 할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기할당량 회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할당량을 회수하고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할당량만 추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배출구만 신설된 배출시설의 경우인데요. 기존 배출시설에 추가로 배출시설을 신증설하진 않았지만 배출구 신설을 근거로 추가 할당을 요청한 건입니다. 네, 검토 의견은 제출된 변경허가 자료 및 기존 허가 내역 검토를 통해서 배출시설 및 신규 배출구 신설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검토 결과 기존 배출시설을 신규 배출구로 재배열한 케이스로 확인이 되어서 신규 배출구 신설로 인한 추가 할당은 부적절하여 기존 할당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출량 산정 방법별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네.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와 실측 자료를 적용했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상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서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과할당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고요. 국내 자료는 적용할 수 있는 배출 계수가 없어서 최종 결론은
협의 후에 TMS로 부착한 후에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치 예정인 신규 사업장입니다. 23년에 설치 및 가동 개시 예정인 사업장이 21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사업장의 설치 시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배출용 총량 할당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검토 내용은 23년 설치 예정인 사업장이 21년에 설치하였으므로 일단 21년 기준으로 허가 진행 및 배출용 총량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동 계획상의 계획을 고려해서 가동 개시 예정 연도부터 할당량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설치 및 가동 개시 예정이므로 21년, 22년에 대해서는 배출용 총량을 산정해 주지 않고 23, 24, 25년 3년에 대해서만 배출용 총량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출용 총량 산정 및 배출량 검증인데요. 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과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시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측정기 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굴뚝에 부착된 측정기에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 작업을 완료하여 30분 단위로 측정하여 30분 배출량을 그램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산정된 30분 단위 배출량을 월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를 질량으로 변환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분자량이 반영되게 되므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한 분자량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입니다.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의 대표적인 방법은 배출개소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대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개수,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개수, EPA 개수 이런 방법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방지시설이 있을 경우 방지시설 효율까지 반영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가측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대기환경보조법 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 오염물질별로 측정되는 농도와 유량을 반영하게 되고요. 배출시설별 월 가동시간까지 반영하여서 질량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가측정 농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하여 배출량을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배출량 검증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공단이나 각 지방청, 유역청에서 검증하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1차적으로 공단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유역청에서 다음 단계 검증을 하게 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확정을 하게 되어 배출량 검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반려 처리를 하게 되고요. 반려 처리된 자료를 수정하고 재검증을 하게 되고 재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별로 어떤 점에 유의하셔야 되는지 실제 저희 시스템 화면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MS 부착 배출구의 경우인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량 산정 방법에 일단 클린시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TMS 부착 배출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도 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배출량 부분은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수정하실 수 없고, 배출량 부분에 약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공단 담당자분과 협의하여서 재검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활동도에 대한 부분만, 노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만 사업장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측정기 미부착 시설 중에 배출 개수를 사용하는 배출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량 산정 방법에는 배출 개수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스크롤을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그 방지들 배출 개수와 그다음에 방지들 효율 부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들 효율까지 적용된 배출량이 산정이 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업장은 LPG와 LNG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월에 사용하신 연료 사용량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활동도 부분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배출량 부분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배출 개수와 방지들 효율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배출 개수로 산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활동도 단위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에 LPG와 같은 경우에는 톤, LNG와 같은 경우에는 1000루베 이렇게 저희 담당자분들이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고요. 그 배출 개수 자체가 이 단위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를 혹시 잘못 입력하실 경우에는 배출량이 1000배로 산정이 된다던가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활동도 단위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제출하시는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에는 LPG 사용량에 대한 증빙 자료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지역 에너지 공급자가 발행하는 LNG 고지서입니다. 그 LPG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LNG와 같이 그 지역 에너지 공급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판매처에서 공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LNG와 같은 경우는 지역 공급자가 부과해주는 내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는 지역 에너지 공급자가 발행해주는 고지서고요. 위에 부분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월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자료 사이에 일종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에 자체 월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으로 쓰시는 내용이시고 아래 고지서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급자가 발행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에는 아래 자료를 우선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두 부분의 오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셔서 환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각 보일러 호기별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총량을 아래 고지서와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측정으로 산정하는 배출구의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량 산정 방법은 자가 측정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고 활동도 역시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의 경우에도 앞에 두 경우와는 다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 측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직접 배출량을 계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자가 측정한 데이터에 가동 시간을 반영해서 배출량을 직접 계산하셔서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측정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출하시는 증빙 자료인데요. 우선적으로 대기 측정 기록부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 기록이 있는 대기 측정 기록부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가 측정 기록부가 측정 주기에 맞는지 대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별로 주기에 맞는 데이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주기가 지난 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유효 데이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주기에 맞는 자료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 계산해서 제출하시는 내용인데요.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항목별로 정리를 하셔서
측정 일자, 측정 용도, 유량, 조업 일수를 입력하셔서 자동으로 산정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시면 제출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검증하시는 분들도 약간 무리 없이 진행하고 검증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배출오용 측량 할당과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더불어 금일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및 굴뚝 TMS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나 건의사항은 공단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최재웅 서기관님과 공단 발표자분들,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공단 사업장 대기정책부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